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했을 때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금일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재산을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 상대방의 재산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는 절차가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입니다. 그럼 왜 둘로 나뉘느냐? 재산 명시란 상대방에게 먼저 당신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 재산 명시 목록을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고, 이 재산 명시 목록을 채권자가 안 믿거나 채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산 명시 목록을 본 후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바로 재산 명시를 건너뛰고 재산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명시부터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날짜가 정해집니다. 재산 명시 기일 해갖고 이날 채무자는 참석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가 될 수도 있어요. 감치란 유치장에 갇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감치된 걸 한 2번 정도는 봤어요. 근데 대부분 감치까지 되지는 않아요. 요새는 감치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되는 추세지만, 감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 기대하시진 않고 재산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 신청 후에 재산 조회를 할 때는 재산 조회 말 그대로 각 기관에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기관에서는 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보험이나 저희가 체크한 목록에 대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법원으로 회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목록을 보고 저희는 강제집행을 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채권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중에 하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후에, 판결 6개월 후에 또 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신용불량자,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고 대출도 어려울 수 있어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까지 저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받든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은 후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청을 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 등재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죠. 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도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채권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 양쪽의 입장을 알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으로 대처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한쪽의 입장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진 않아요.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생활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고, 이 모든 절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절차는 이런 상황에 처해시면 직접 스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제 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브
설명 내용을 보시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그 교육원에서는 이 법률 사무원과 일로서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설명들은 본인이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도는 쉽게 스스로 영상을 참고해서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제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보시던 분들은 이 전자소송 절차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법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서류 제출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밑에 민사 집행 서류라고 나옵니다. 이 민사 집행 서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민사 집행 서류를 클릭하시면 상당 카테고리에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부동산 강제 집행, 채권 압류 있고, 오늘은 이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재산 명시를 클릭하시고 밑에 재산 명시 신청서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되고, 재산 명시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재산 목록 채무자 이걸 전자로 제출하시거나 법원에서 받으신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네모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클릭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내용이 이 동그라미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본인 사건 번호와 금액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할 게 거의 없죠. 이 당사자와 입력할 건 이 당사자와 집행권원, 이게 다죠. 위에 내용은 수정을 하면 되고 금액 체크하고. 자, 제가 작성한 화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재산 명시고요. 저장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자소송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수정하거나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수정을 했을 뿐이고, 아까 그 화면에 이게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특수 문자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서 임의적으로 숫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남겨놔야겠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건 판결문이 집행권원인 경우고, 공정증서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공정증서가 뭐냐면 당사자 합의해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고 그때까지 받지 못하면 판결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정증서예요. 그 공정증서는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때 법원 가서 저희가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받지만, 공정증서는 그 작성해 주신 사무실로 가서 집행문하고 공정증서를 받는 겁니다. 두 개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겁니다. 공정증서를 넣든 판결문을 넣든, 그리고 밑에 얼마 못 받았는지는 남겨 놓으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판결문 작성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작성을 해 놔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서를 종이 파일을 넣어 놨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다시 컨트롤 V 하면 붙여져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만 바꾸면 되겠죠. 판결에 의한 재산명시 신청이랑 공정증서에 의한 재산명시 신청 둘 다 올려놨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전 임의로 인천이라고 택했고,
당사자 입력 클릭해서 본인과 상대방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집행권원, 판결문이든 공정증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공정증서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나 본인 해당하는 걸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 넣고, 이것도 어려울 게 없죠. 집행문은 뭐냐면,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이렇게 네모난 집행문 하단에 발급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가운데 5자리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거 찾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거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입력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집행유예에 있는 판결 정본이라고 하면 되고, 공정증서라고 하든 이건 임의로 제가 식별번호가 없다고 체크했는데 있으면 넣으면 됩니다. 그 판결 정본이고, 자, 이거 그대로 입력되어 있었죠. 내비둡니다. 이것도 그대로 두거나 아까 봤던 종이 파일 있죠. 그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돼요. 윗부분 말고 이거 그대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신청 이유 이 부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제가 붙여 넣은 겁니다. 다 됐고 다음 클릭. 자, 서류 첨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해서 파일 첨부하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갖다 끌어 넣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도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대강 입력해 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파일명 체크하고 파일 첨부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파일 첨부하는 화면이 열리죠. 그러거나 아니면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아무 파일이나 지금 넣은 거고, 필요한 첨부할 서류를 넣어야죠. 여기에 보통 상대방 초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초본을 여기 첨부할 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클릭해야 돼요. 이걸 안 하셔서 파일이 안 들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일명 체크하고 파일 첨부해서 파일을 열든 드래그해서 넣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요.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자, 등록하기 누르면 이렇게 상단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나오죠. 이걸 확인 누르면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파일 첨부. 지금 제가 파일명 동일에 눌렀기 때문에 이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고 입력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서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체크하고 확인 누릅니다. 비용 납부 화면이 나와요. 자, 비용은 이 정도 나옵니다. 총 납부 비용 확인되죠. 다음 누르고 납부 버튼 눌러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제출을 하면 사건 번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집행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은 어디서 발급받냐? 맨 위에 저희 카테고리 있죠? 여기에 재증명입니다. 재증명. 이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재증명 신청 나오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 화살표로 누르면 확정증명 있고 송달증명원 있고 집행문 있죠? 이걸 선택해서 본인 사건 번호 여기 변경을 해서 변경하고 사건 번호 변경을 해서 확인 누르면 간단하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법원에 가셔서 재증명 창구에 가셔서 손으로 써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제가 하나씩 캡처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자, 제3 명시 결정문이 저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3 명시 결정문.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재산 명시기일에 제출하라 라는 결정문이 나가요. 이거보다는 두 번째 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장이 조금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산 목록 양식은 추후 명시기일 출석 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릴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고 좀 후에 이걸 법원에서 다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작성해서 명시기일날 나와서 제출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석 거부하거나 하면 20일 이내에 감치된다는 거예요. 감치가 뭐냐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부분이 압박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감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박을 줄 수도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게 되면 웬만하면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명시기일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뭐가 있는지 써서 제출하면 되고 잠깐 법원 가시면 돼요. 괜히 이걸 피하려다가 정말 감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 명시 송달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채무자에게도 이의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저희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원인의 재산을 뭐가 있는지 이미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목록을 법원에 이미 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산 명시기일을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 명시를 하라고 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참석을 하시는 게 좋고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시거나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재산 명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냐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주소 보정이 없다고 하면 금방 결정이 되는데 주소 보정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안 받잖아요. 그럼 주소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마지막에 어쨌든 재산 명시 기일이 결정이 됩니다. 언제 참석해라. 여기에 불참을 한다 라고 하면 아까 감치 결정 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감치 재판이 열려요. 감치 결정, 집행명령, 감치 결정, 그리고 경찰서에 송달이 됩니다. 감치돼요. 20일 이내에 한 2주 감치된 경우도 있고 일주일 감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날 참석만 하시면 되고 목록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거 피하려다가 정말 감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피하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 목적이 가두려는 게 아니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기일에 이런 조서가 만들어져요. 채무자가 여기 보면 불출석했죠.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감치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석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감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감치가 안 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 감치 재판이 있었어요. 종결이 됐는데 불처벌됐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프셨어요. 연세도 70세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분의 건강과 나이를 고려했을 때 감치를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거예요. 참석만 해도 감치가 안 되는데 굳이 저렇게 피하다가 그 감치 결정 재판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석을 하시고 이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하셔야 되는 선서와 재산 목록이에요. 이런 서류를 받게 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사건 번호고 선서라고 해요. 사실대로 제출하겠다. 본인 이름과 서명을 하면 되고 여기 간인을 한 겁니다. 어떤 서류냐면 이 재산 목록이에요. 아까 선서문하고 이 재산 목록하고 같이 내는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이분은 자동차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체크했고 여기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아서 여기다가 체크한 거고, 자 여기 간인을 한 거고, 두 번째 장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류는 다 동일하게 생겼고요. 여기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 차량 번호 쓰면 되고, 자동차가 두 대였어요. 여기 차량 번호 하나 더 쓰고 국민연금 받고 있고 여기 계좌번호랑 언제 얼마 받는지,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 간인을 한 겁니다. 도장을 찍든 지장을 찍든 여기 이름 서명을 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제출을 하시면 감치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체크해도 돼요. 첫 번째 장에 어떻게 생겼냐면 재산이 없다 본인.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 없다, 나 재산 없다, 여기에 체크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감치는 안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 채권자는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재산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송달을 하는데 송달이 안 돼요. 이걸 간혹 안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죠. 재산 명시를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각하당한다고 하고 취소된다고 하니까 에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각하를 당해도 재산 조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따가 재산 조회 신청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용이 써 있죠. 송달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각하한다. 다른 결정문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판사님이 작성한 내용이고 똑같아요.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특별 송달을 했는데 송달 불능된 이상 재산 명시 결정은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로 할 수는 없어서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한번 봤죠. 내용을 좀 유심히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급명령에도 저희 공시송달이 안 됐죠. 송달이 안 되면 그래서 부득이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재산 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공시송달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하하고 재산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재산 조회 신청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산 조회 신청서가 어떻게 생겼냐. 자, 이것도 블로그에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서 밑에를 보면 알아요. 자, 신청 사유가 있죠. 신청 사유에 명시기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있는데 마지막이 이거예요.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명시 절차를 거치지 못함. 여기에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유로도 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까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했죠. 명시 목록을 냈어요. 내도 나는 여기에 체크하면 돼요. 집행권원 만족 얻기에도 부족하다. 여기 체크하면 되고, 이것도 전자로 다 제출되는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 기본 정보 다 입력하면 돼요. 별지와 같고 사건 번호 다 입력하면 돼요. 집행번호 입력하고, 예전엔 다 종이로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자로 다 반영이 되고 이 서류 별지도 전자로 다 화면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체크만 하면 됩니다. 여기 네모에 체크 원하는 거에 체크만 하면 돼요. 이게 전자로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다 체크를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총 금액이 나오게 되죠. 송달하는 곳과. 이게 한 군데당 이 정도 비용을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다 체크하면 한 3, 40만 원 됩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만약에 재산이 없고 이 조회했는데 없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 2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재산 조회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집행서류 이 오른쪽에 재산 조회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여기 재산조회 있죠. 이거 클릭을 하면 사건 번호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본인 사건 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그 종이 서류 화면과 유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건 되어 있고 당사자 입력하고 이게 팝업으로 클릭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전자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재산 조회랑 재산 명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강제 집행하는 서류, 이 집행 서류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 경매, 그리고 예금은 채권 압류,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는 재산 조회와 재산 명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내용들만 알면 웬만한 강제 집행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행을 완료 못했다 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나고, 자, 정답 아시겠죠?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져요. 카드 사용이 어렵고 대출이 어려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겠죠. 언제나 양쪽의 입장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권자, 억울한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는 개인 사채로 힘든 채권자가 있고 대부업체에 고통받는 채무자도 있어요. 이 양쪽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저것도 설명하고 저것 설명할 때 이것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서류를 받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재산 목록 제출하시면 되고,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시면 면책을 받으며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도 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참 법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